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 방법, 또 세금을 매기는 방법, 또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귀착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경제를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재산 도피라든지 재산 은닉이라든지 또는 뭐 오히려 현찰 거래를 선호하는 거라든지 신용카드를 쓰지 않겠다. 우리는 현찰 거래에서 근본적으로 탈세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대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방법은 아주 조심스럽고 꾀스럽게 잘 내는 사람들이 에이 뭐 웬만하면 내지 라고 하는 기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마치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 잘 이렇게 꼬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에이 웬만하면 세금 내겠다는 기분을 가질 정도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려와야죠. 내겠다고. 근데 아니고 정면에서 이제 막 겁을 주고 발본색연하겠다고 달려들면 이제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 오히려 지하경제로 더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거둘 수 있을 거냐. 지금 국세청에서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원에 그걸 넘겨주면 금융정보원에 이제 1,000만 원 이상 거래. 1,000만 원이라 해봤자 사실 뭐 경제거래로 따지면 그렇게 큰 거래는 아닙니다. 뭐 대학생 등록금도 뭐 몇백에서 1,000에 웬만하면 이러잖아요. 1,000만 원 이상 거래 모든 거래의 정보를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역추적에 들어가서 세금 탈루를 추정하겠다라고 해서 국세청 주변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그렇게 하면 6조 원 정도 더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죠. 야,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모두 들여다보고도 6조 원밖에 못 건나더.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만 직접세 같은 경우는 징수비용이 굉장히 들거든요. 야, 그 친구 진짜로 세금 낼 돈이 없는지 조사해봐 하면 조사위원이 가야 되고 조사위원이 가서 조사해야 되고 추적해야 되고 또 기간도 걸리고 조사위원 월급도 줘야 되고 조사하는데 또 비용 들고 실제로 걷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세금을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더 걷었다. 근데 500만 원 더 걷어서 조사위원 월급 400만 원 주고 나니까 100만 원 밖에 안 걷어졌다.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인과 바다처럼 큰 걸 잡았는데 항구에 도착하고 오니까 뼈밖에 안 남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징수 비용이 굉장히 됩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자선단체 이런 데 돈 내면 뭐 아름다운 재단이다. 뭐 박은순 씨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아마 박은순 씨 아름다운 재단도 기부금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한번 사회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기부하는 돈 중에 캐나다에는 구세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가 한번 있었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어느 종교단체든지 또는 어느 복지재단이든지 우리가 내는 기부금 중에 실제로 그 복지에 쓰는 돈이 몇 프로나 되고 그 기관에서 말하자면 그 중간 전달 단계에서 어느 정도나 사라지고만 없는 거냐. 말하자면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직원이 뭐 아름다운 재단 같으면 큰 빌딩도 유지해야 되고 참여연대도 큰 빌딩을 갖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큰 빌딩도 있고 직원도 뭐 엄청나게 근무를 하고 그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복지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예를 들어 지하경제가 몇 프로다, 몇 조가 지하경제다, 뭐 200조다 해서 덮쳐서 막 조사를 해서 다 해서 세금을 걷어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실제로 얼마다 곱하기 세월 곱하면 얼마를 더 거둘 수 있다고 그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금 문제를 논의할 때 또는 어떤 경제정책을 세울 때의 조심해야 되는 면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면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덜 거칠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아주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숫자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에 조세 전문가, 세금 전문가들이 쫙 있거든요. 하고 이제 국세청에 이제 일선에
하고 이제 워크숍을 하든지 뭐 맨날 며칠 밤을 새고 자료를 포착해서 하고 얼마나 도망을 갈 거냐고 추산을 해보고 아마 머리를 맞대보면 대강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더 거둘 수 있겠다는 about 어림치 어림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복지 재원을 충족시킬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매년인데 연도별로 세금이 이제 감면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다 이제 기본적으로 탈루가 있죠. 심지어 부가세도 간접세인데 탈루가 있습니다. 그 소득세, 법인세 탈루를 잡는 방법은 이제 직접 가서 조사를 하거나 뭐 서류 대조를 쭉 해서 예를 들어 정규제가 세금을 올해 얼마를 냈는데 국세청에서 정규제 코드를 누르면 쫙 1년 동안에 말하자면 어디 가서 강사료 받은 이런 거 다 나오겠죠. 물론 저는 이제 매년 신고를 성실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 가서 세무사 정규제 코드 딱 누르면 쫙 다 나오니까 뭐 이런 한 푼 어디에 도망갈 구멍이 없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비용이 들고 법인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이제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 부가세도 탈루가 있습니다. 연년이 뭐 6 내지 7% 정도 6조 내지 7조 원 정도 탈루가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소득 부가세 탈루를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걸 가지고 또 조세연구원에 지금 그 청와대 경제수석관 조은동 씨가 얼마 전까지 조세연구원 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장하는 시절 마지막에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하기 전에 그 조은동 씨가 원장으로 있는 조세연구원에서 부가세를 더 확실하게 6, 7조 원씩이나 탈루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낼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판매자가 냈는데 앞으로 매입자가 내도록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휴대폰을 샀다, 뭐 여러 가지 거래가 일어나면 휴대폰을 사는 소비자들이 내자. 어떻게 내냐.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회사에서 부가세를 아예 내자. 업자들이 내는 게 아니고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6, 7조 원의 탈루가 없어질 것 아니냐는 아주 재밌는 발상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기재부는 벌쩍 뛰죠. 야 무슨 소리냐. 너 몰라서 그러냐. 이후에서도 하려다가 못한 거다. 그게. 그러고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로 끄면 그 신용카드 카드 회사에서 세금을 낸다. 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소비자들이 그걸 만족을 하겠냐. 오히려 소비자들이 차라리 현금으로 내면 소득세 탈루하거나 탈루해서 판매업자하고 소비자들이 오히려 탈루한 것을 나눠 먹기, 말하자면 할인해 주는 거. 이게 더 범람할 거다 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주장이 맞습니다. 실제로 부가세가 전체 GDP 부가치 증가분을 부가청가분의 합이 GDP잖아요. 그하고 부가세의 어떤 납세액을 비교해보면 매년 6조 내지 7조 원 정도가 부가세도 탈루가 됩니다. 누군가가 안 내고 있는 거죠.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는 관점이 이런 겁니다. 조세연구원의 연구원이 본 거는 그 6, 7조 원 부가세를 누군가가 걷어가지고 국가에 안 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하도급을 했는데 건설 업자가 가서 하도급을 했는데 원청에서 망해버렸다. 돈을 못 받았다. 외상.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 돈을 받아야 부가세를 낼 텐데. 빌딩에 임대를 들어갔는데 임대료를 못 낸다. 말하자면 사업이 망하면서 부가세를 못 내게 된 겁니다. 그런 게 실제로 많아서 그런 것이지 부가세를 내야 되는 의무 납세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횡령을 하거나 착복을 한 건 아니다. 이 대부분이. 라는 게 이제 기획재정부가 보는 관점이고 이제 조세연구원에서는 일단 부가세라는 게 그 중간 단계, 거래 단계에서 내는 거니까 안 낼 이유가 없지 않냐. 다 냈는데 누가 착복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땐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망했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고리도 툭툭 끊어지죠. 그래서 돈을 받아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그 업자 상대방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야 이거 부가세 문제, 부가세 걷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소득세, 법인세도 말할 것도 없고
부가세조차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겨우 이제 소득세 각종 이제 월급쟁이들 감면해주는 것, 또 중소기업 법인세 낼 때 각종 감면해주는 것. 근데 이 감면제도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감면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감면을, 없애게 되면 그 이유라고 하는 정책 목표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그 정책 목표로 추구했던 그 정책은 누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거냐. 그럼 또 이제 새로 보조금을 줘야 되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떼느냐 뒤에서 떼느냐 어차피 떼기는 마찬가지다. 그럼 앞에서 감면해 주던 것을 감면 안 해주면 뒤에서 보조금을 줄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말은 해놓았습니다만 지하경제 양성화하려고 들어가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예기치 않게 지금 실제로 세금을 많이 안 내는 분들이 물론 이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룹에서 탈세와 절세의 시소를 타면서 현찰 내면 좀 깎아주고, 뭐, 여러분들도 어디 다녀보면 요즘 식당 같은데 다녀보면 현찰 내면 뭐 얼마씩 깎아줍니다 하는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이 세금도 올리고 복지 재원에 엄청나게 들어간다니까 일단 내 세원 자체를, 내 자료 자체를 좀 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느끼는 거죠. 자영업 안 그래도 죽겠다 그러는데 골목 상권 이런 데서. 그 골목 상권에서 겨우 먹고 사는 게 예를 들어서 세금 좀 덜 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겨우 한다는 거 보니까 세금을 그동안 좀 적당히 안 내도 되고 적게 내고 했는데 이제 왕창 내야 된다. 그럼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냐, 뭐 하는 거냐 하고 이제 하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미 국세청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조사반들을 투입해서 중소기업들을 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뒤지고 있습니다. R&D 감면 이런 거 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약간씩 해서 감면 받고 이제 혜택을 받고 이런 거 다 개내놔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공제 받았던 거. 니 약간 서류 약간 비틀어서 공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공제 받아야 되는데 2,000만 원 공제 받았지.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놔. 말하자면 이제 이런 작업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그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만 78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되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부마 사태가 나고 김재규에게 시해를 당했는데 그 부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게 부마 사태라는 게 부산의 그 국제시장 상인들이 학생들이 데모할 때 막 물 떠다주고 막 격려하고 부추기고 했었거든요. 왜 상인들이 나섰나? 학생들도 아니고. 그 상인들이 그렇게 부마 사태의 동맹군이었던 것은 부가세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세금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의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실무자, 전문가들이 정말 예민하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히려 칼날이 되어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재부의 여러 전문가 또 국세청의 여러 전문가들이 적어도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왕도가 없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씩 피스밀의 방법으로 해서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용의주도하고도 아주 마일드한 부드러운 그런 피스밀적 방법이라야 된다.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와서 다 덮쳐서 다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정치적 부담을 견딜 수가 없게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지하경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복잡하게 많이 했고 막판에 가서는 마치 제가 굉장히 반개혁적 인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세금 내면 낸다 이런 생각이고, 세금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야 내라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으면 차라리 부부 합산과세 하자 말이야. 그런 주장입니다. 어차피 양극화라는 게 가구별 양극화거든요. 그럼 세금도 가구별로 내자. 왜 잘난 사람들 되게
남편은 교수, 부인은 의사, 뭐 남편은 국회의원, 부인은 뭐 대학 교수, 그 합성과서로 내자 말이야. 오히려 그게 제 주장입니다. 물론 부합성과세 하면, 자 이런 주장하면 세금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아유 정 실장 그러다가 폭동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금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 말은 참 좋고 당연히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만은 그 밑에 실무자들이 관료들이 좀 더 용의주도하고 아주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경제 통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구조, 뭐 부패 인식 정도, 노동시장의 규율, 또는 조세 부담률, 또 전체 소득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또 자영업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어서 사실 지하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경제 전체를 이해한다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전체에 대한 약간의 우리의 어떤 상식을 또 좀 넓힐 겸 해서 지하경제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